11번부터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시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 문제 안 좋습니다. 잘 다루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이거는 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다. 조사 한번 해보시면 1억이라고 되어 있고 한 명당 500만 원씩 감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내국법인 본점 및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의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 조사 한번 해보시면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비율로 해요. 그래서 사업장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경우로 바로 퉁쳐서 계산을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상 제가 이런 문제 풀었다면 그냥 타입하고 날리겠습니다. 잘하지 않는 부분이죠. 자, 12번 갈게요.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를 들지 외우지 않아도 무조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세 세금을 확 줄이려고 목적을 가졌다든지 또는 세금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굳이 종합과세로 모아서 다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액은요, 사적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얘는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죠. 이거는 많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답은 바로 1번 나왔어요. 1번 나왔고, 상식적으로 이제 복권요. 복권은 3억이 넘어가면 30% 과세를 하죠.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0%를 과세하고 3억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과세를 시켰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시 세금을 틀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겠죠. 일용 근로소득증,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용 근로자는 웬만하면 세금을 내지 않게 하려고 최저세율이 6%를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다시 종합과세로 가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도 말 그대로 이제 교직원 공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내게 하려고 연분연승법을 이용해서 기본세율로 때린 그런 금융소득이죠. 이런 소득에 대해서 일부러 세금을 줄여놨는데 다시 세금을 종합과세해서 크게 할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요런 문제는 외우는 것보다 약간 상식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의 기속 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란다. 즉 이런 말이 있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런 말이 있죠. 권리 의무 확정주의. 권리와 의무는 확정된 기간에 입금으로 하고 송금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그 기업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따르죠. 수익은 실현, 비용은 발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발생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상 비슷한 이야기예요. 법인세법에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나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 의미나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 징수 대상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잡고 차변의 미수 수익을 잡고 이렇게 결산상 계상을 했고 여기는 차변의 이자 비용을 잡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했다라면 법인세법에서는 얘는 인정해요. 얘는 인정하는데 얘는 불인정해요. 지금 현재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보험업법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수입이죠. 수입이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국세청이 아직 모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보험료 수입에 대해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업연도에 입금을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보험회사가 어떤 걸 수입으로 잡겠습니까? 기간에 대응되는 그 보험료 수입이겠죠? 맞는 말. 4번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이자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지급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비로 계상하여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금에 산입합니다. 얘는 미지급 비용으로 해도 비용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얘는 수익으로 해도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가면 돼요. 비용을 인정해 주니까 유리한 거고 수익은 수익으로 안 하니까 법인세 안 내니까 좋은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첫 번째 키워드 나왔고요. 계약금 외에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지금 물건이 이렇게 돼서 물건의 인도 시점이 뒤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물건의 인도가 먼저 일어난 후, 그 다음 돈의 지급에 관련된 것이 이제 늦게 일어나는 경우, 이런 조건 있죠. 이런 조건을 장기 할부라고 합니다. 인도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 요것을 장기 할부라고 하고, 얘는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하죠. 중간에 지급을 하는 조건부고,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완성도 기준 지급. 또 수업이 막 빨라지기 시작하죠. 완성도 기준 지급. 그러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날짜로 주는 거고 얘는 뭐 10% 완성되었을 때 얼마를 주고 50% 완성되었을 때 얼마를 주고 뭐 그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차이인데 일단은 물건의 인도 시기가 달라요. 요거는 물건이 뒤에 인도되는 거고 얘는 물건이 앞에 인도되는 건데 물건이 뒤에 인도될 때 6개월 이상이고 처음에 계약금을 빼고 이 두 번에 돈을 나눠서 받아야 되고 장기 할부는 처음에 하고 1년 이상 2회 이상 분할 이렇게 돼 있죠. 1년 이상 2회 이상 분할 이런 조건이 된다라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인도 때 시기를 하지만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6개월 이상이라는 말을 했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는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로 보고 또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으로 보고 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자 2번 본래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가 먼저 발급되었죠.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만약에 전자적 장치나 또는 그런 계약건이 좀 명시가 되어 있으면 30일 이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다면 그 세금 계산서는 유효한 걸로 봐요. 그래서 발급할 때 세금 계산서가 발급할 때 그때 공급 시기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7일 이내 돼야 돼요. 또는 30일 이내 어떠한 전자적 장치가 있다면 3번 영무 제공이 완료될 때 보통 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죠.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광이 확정됐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이거 뭐 몰라도 얘는 맞는 말이죠. 얘는 맞는 말이죠. 자 4번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과세 기간이 이때 끝난 거죠. 이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은 계속 진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그럼 이때 이만큼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내용상 일단 이때 이만큼 다 받은 거예요. 돈을 이만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까지만 신고를 하죠. 여기까지만. 그 선불로 받을 경우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에 개시일을 공급시키려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때 공급이 되다가 이때 그 과세 기간이 딱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선세금이라는 표현 쓰죠. 선세금.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이 쭉 진행이 되면서 돈을 대부분 선불로 받는 경우 또는 뭐 4개월치를 한 방에 주는 경우 그 과세 기간에 종료일을 공급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얘는 좀 조건이 있어요. 얘는 뭐죠? 서화 골동품을 만든 자가 사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해약금 이런 거죠. 주택 입주 지체 상금에 관련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한다. 보통 학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공원, 주인, 지산. 여기서 공주. 잠시만요. 잘 안 지워지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공주는 이 두 개는 80%, 이 두 개는 80%. 원인지산은 60%가 경비 인정이 돼요. 지금 얘는 공익법인이 주관한 어쩌고 하는 거. 얘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 틀렸죠? 60%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야,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이야. 예상을 깨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으로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80%,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종교 관련 소득은 말이 많고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과세를 하기로 해놓고는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부과를 시켜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또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지만 일단은 종교 관련된 종사자에 관련돼서 과세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여기죠. 여기에 인적 용역, 얘는 예의양입니다. 얘게 인적 용역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60, 여기 60% 맞죠? 얘를 필요 경비로 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실상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시험에 좀 나온 케이스네요. 오늘은 제가 87회 원가도 풀이했고 마지막 법서부도 풀이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